실제 범죄 사건, 여행 가방 속 시체. (2016년) 선선하고 상쾌한 가을 아침이 홍콩 시내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여튼 아침 안개 아래 해저 옆 둑길은 여느 때처럼 노인들이 모여드는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 후 여유로운 삶의 속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발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졌고 아침 이슬의 촉촉한 냄새는 강둑을 따라 핀 들꽃의 은은한 향기와 섞였다. 어떤 노인은 태극권을 연습하고 어떤 이는 평화롭게 산책했으며 또 어떤 이는 이끼 낀 돌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그들 중에는 키가 크고 건장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백발이었지만 안색은 붉은 기가 돌아 건강해 보였다. 난간 옆에 서서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 그 동작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반복해온 듯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평온해 보이는 아침이 섬뜩한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 다리를 바꾸려던 찰나 노인의 눈길이 천천히 흐르는 물 아래로 스쳤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강가의 갈대밭 근처 무성하게 자란 풀숲 사이로 분홍빛이 도는 회색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큰 여행 가방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가방의 모양이었다.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고 마치 안에 매우 큰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했다. 노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몇 가지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다. 쓰레기일까? 버려진 물건들? 아니면 누군가 몰래 불법적인 무언가를 버린 걸까? 가방은 이곳까지 떠내려온 듯했고 진흙으로 덮여 있었으며 한쪽은 물에 젖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다. 평생의 경험에서 오는 직감 같은 흐릿한 경고였다. 어쩌면 안에 귀중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아니면 끔찍한 것이.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예전 직장인의 호기심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끼 낀 경사면을 조심히 내려갔다. 무릎에 손을 얹고 중심을 잡으며 미끄러지지 않게 신중히 움직였다. 조금씩 다가간 끝에 마침내 가방 가까이 도달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팡이 끝으로 조심스럽게 지퍼를 건드렸다. 여행 가방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퍼가 조금 열린 순간 강렬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약한 햇살이 틈새로 비췄고 그때 팔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다. 창백한 피부에 자줏빛 멍자국이 퍼져 있었다. 노인은 충격에 뒤로 물러섰고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려 말을 잃었다. 가방 안에는 시체가 있었다. 여성의 시체였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안개를 가르며 호기심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다. 경찰은 신고 후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신속히 방호선을 설치하며 강변 일대를 봉쇄했다. 노란색과 검은색 범죄 현장 테이프가 길을 가로막으며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과학수사팀이 도착 준비를 하는 동안 경찰은 현장 초동조사에 착수했다. 강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버브약 실화실험실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여성의 시신을 밝히고 있었다. 장갑을 낀 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기록을 남겼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주검을 조사하는 주임 법의관은 깊은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첫 소견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조직 샘플을 채취하고 목 졸림 흔적을 찾았으며 DNA를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준비에 들어갔다. 범죄의 실체가 서서히 피부의 층과 멍 자국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거의 8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난 후 초동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30세 전후의 여성, 신장 약 160cm. 여행 가방 안에는 신분증이나 지갑은 없었고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지문도 대부분 손상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학자들은 일부 지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젊은 여성, 살해당한 뒤 토막 살해되어 시신이 여행 가방에 담겨 강물에 버려졌다. 가방 안에는 낡고 저렴한 옷들이 몇 벌 들어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의 눈에 띈 것은 속옷이었다. 고급 쇼핑몰에서만 구할 수 있는 고가 브랜드 제품이었다. 이 모순은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가난한 여성이었을까? 아니면 외견과는 다른 복잡한 배경을 지닌 인물이었을까? 수사팀은 속옷 브랜드의 출처를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시신을 깨끗이 정리하던 중 법의학자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위치한 장미 문신. 크지는 않았지만 섬세한 선이 전문 문신사의 솜씨임을 말해주었다. 경찰은 즉시 사진을 찍고 이를 문서화했으며 중요한 단서로 분류했다. 지역 문신 가게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고 유사한 문신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매우 미약한 단서였지만 이 어두운 사건을 풀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조각이었다. 7일 수사팀 본부의 작은 방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칠판 위에는 범죄 현장의 대형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시신의 사진, 장미 문신, 그리고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사건을 담당한 장충희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범인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무작위적인 살인이 아니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살해된 후 여행 가방에 유기되었으며 이는 철저히 계산된 은폐 시도였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도 뚜렷한 단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의학팀은 남은 단서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프로파일을 분석했다. 그녀의 피부는 희고 부드러웠으며 햇볕에 탄 흔적이 없었다. 손톱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입술에는 물에 의해 희미해졌지만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농사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한 수사관은 피해자가 외모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자주 화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도시 생활을 하거나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들을 통해 수사팀은 피해자의 성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나갔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은 평범했지만 속옷은 고급스러웠다. 이러한 불일치는 피해자가 성매매나 유사 업종에 종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충희는 조심스럽게 고인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수사 범위를 고객, 업소 관계자, 불법 모텔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학팀은 부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사인은 기계적인 질식사로 확인되었으며 목 주위에는 손이나 천, 벨트 등 부드러운 물체로 인한 눌린 흔적이 있었다. 신체에 다른 주요 외상은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고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발견되기 약 3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범인은 계획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조용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법의학팀의 분석은 수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은 여전히 난관이었다. 시신이 며칠간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손끝에 피부가 부풀고 벗겨졌으며 지문 채취가 어려웠다. 기술팀은 화학적 복원 기법으로 지문을 되살리려 했지만 결과는 희미했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부득이하게 다른 단서들, 즉 문신, 속옷, 기타 신체 식별자들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술연구소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화면에는 복원된 지문 이미지가 확대되어 떠 있었고 기술자는 키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는 채 고개를 저었다. 들어온 수사관에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어 전자복원 기법을 쓰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장충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는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었다. 장충희는 법의학팀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두고 실질적인 수사팀을 두 갈래로 나눴다. 한 팀은 시내 문신숍들을 돌며 장미 문신에 대해 탐문했고 다른 팀은 피해자의 속옷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급 패션 부티크와 백화점을 조사했다. 문신숍 리스트는 길었고 수사관들은 장미 문신의 사진을 들고 매장을 하나씩 방문했다. 그 문신은 대체로 아마추어 작품처럼 보여 대부분의 문신사들이 자신들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어떤 문신사는 이건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가 보고 따라 그린 것 같아요. 도안도 조잡하고 윤곽도 어설퍼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피해자가 비공식 업소에서 문신을 했거나 친구 또는 동료에게서 받은 것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속옷 조사는 일부 진전을 보였다.
피해자가 착용한 속옷은 고급 브랜드로 특정 백화점의 독점 판매 제품이었다. 매장 관리자는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디자인은 지난 시즌에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 제품입니다. 구매자는 멤버십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정보는 수사팀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장중희는 즉시 카드 정보 추적을 지시하며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노부부는 조카 류딤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딤딤은 3년 전 부모를 모두 잃고 이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다. 작년, 딤딤은 도시로 나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이를 허락했다. 그 후 딤딤은 매달 돈을 집으로 보내왔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딤딤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조카가 일에 집중하느라 바쁜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딤딤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그녀의 행방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남겼다. 그런데 할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였다. 단 이틀 전까지도 딤딤과 문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닌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실제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대화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시간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법의학팀이 추정한 사망 시점 이후였다. 한 수사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중얼거렸다. 딤딤이 죽었다면 지금 그 계정을 쓰고 있는 건 누구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 딤딤은 최근 남자친구 주쿤과 잦은 다툼을 겪고 있었다. 주쿤은 그녀보다 몇 살 많은 남성으로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딤딤이 전화번호를 바꿔도 주쿤은 항상 다시 찾아냈다. 딤딤은 한 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누구에게서든 도망칠 수 있지만 주쿤에게서는 절대 못 벗어나.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고 남아있던 평온마저 조용히 베어냈다. 그 순간 수사팀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중심에 떠올랐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경찰은 주쿤을 바로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딤딤의 이모에게 전화화를 걸어 딤딤의 근황을 묻는 척하며 주쿤과 자연스럽게 통화하도록 했다. 이모는 딤딤을 본 적이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주쿤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는 딤딤이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8월 20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마카오로 간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관 한 명은 즉시 수첩에 적었다. 출발일 확인 8월 20일. 전화를 끊은 후 장중희는 조용히 보조 수사관에게 속삭였다. 그 날짜 너무 정확하지 않나? 무심코 기억하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날짜를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8월 20일은 생일도 아니었고 공휴일도 아니며 아무런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 장중희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이 그녀를 죽인 날 아닐까? 주목할 것은 그가 말한 내용보다 말투였다. 그는 마치 그 날짜를 꼭 강조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반복되는 날짜 언급은 우연이라기보다 단서처럼 느껴졌다. 즉각적으로 신원 초회가 이루어졌다. 기술팀은 주쿤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했고 그는 도시 남부 산업지대 인근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체 없이 경찰팀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주쿤을 연행했다. 경찰서 취조실. 주쿤은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본 후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저를 왜 부르셨나요? 두 명의 수사관이 마주 앉아 신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쿤은 질문을 계속 회피했다. 그리고 류딤딤과는 이미 헤어졌고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그녀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주쿤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데이스캄모. 경찰은 곧바로 주쿤의 아파트 단지 보안실로 향해 엘리베이터 구역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수사팀의 이목이 집중된 장소였다. 20시간이 넘는 영상이 빠르게 검토되었다. 빨리 감기, 편집, 프레임, 단위, 확인. 그리고 마침내 8월 20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발견되었다. 세 사람이 영상에 등장했다. 주쿤,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세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그들은 카트 아래 무언가를 숨겨 운반 중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매우 수상했다. 수석 수사관은 사건 파일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팀장은 많은 질문이 필요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캡처된 정지 화면을 조용히 꺼내 보여주며 주쿤을 향해 거칠게 신문을 시작했다. 주쿤의 눈빛이 흔들렸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수사관들이 기다리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류딤딤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동자는 흐릿했다. 그의 시선은 아래로 깔렸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달콤했다고 했다. 류딤딤은 자신이 패션 매장에서 일한다고 말했고 둘은 온라인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고 사랑에 빠졌다. 감정은 진심이었고 약속도 진심 같았다. 그는 언젠가 그녀와 결혼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후로 벌어진 일들은 악몽이었다. 처음에 딤딤은 상냥했고 문자와 전화도 자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소매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밤들, 갑자기 끊기는 전화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들, 그는 점점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랑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호주쿠는 이제야 깨달았다. 딤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밤들은 그녀가 말했던 야간 근무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휴대폰 속 메시지들은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고객들, 금액, 약속 시간, 그 안에는 사랑 같은 건 없었다. 그의 주먹은 쥐어졌고 휴대폰은 손에서 떨려왔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류딤딤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목이 쉴 정도로. 그녀는 말했다. 방법이 없었어요. 이모의 치료비가 필요했고 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주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지도 때리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끌어안았고 용서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무너져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가 말한 직업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고집스럽게 믿으려 했다. 하지만 딤딤은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야위었고 충동적이 되었으며 사소한 일로도 싸움을 벌였다. 한때 웃음이 넘치던 작은 집은 이제 의심과 분노,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일은 불안정했고 수입은 적었다. 돈, 마약, 명품 옷을 원하는 그녀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먼저 이별을 요구했다. 거센 말다툼 끝에 류딤딤은 집을 나가려고 했다. 주쿠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아낌없이 퍼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비웃고 버리려 했다. 그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였다. 눈앞이 새하얘진 채 그는 그녀의 목을 두 손으로 감쌌다. 몸부림치는 소리, 발버둥치는 소음. 그리고 정적, 그는 손을 풀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기절했을 뿐일까? 그는 희망을 품고 그녀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다. 숨이 없었다. 예코첸땐. 다시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주쿠는 심연의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류딤딤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고 그녀 시그른 얼굴은 완전히 생기를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허둥지둥 그녀를 방 안으로 끌고 갔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녀의 죽음은 그를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재빨리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전화했다.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그는 절박하게 말했다. 제발 지금 당장 와줘. 나 혼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그는 바닥에 무너져 앉았다. 그리고 생명을 잃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다.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렸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도착했을 때 주쿠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와 남동생은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셋 모두 공범이었다. 들키면 끝이다. 방법은 하나뿐. 그들은 함께 딤딤의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 칼로 토막냈다. 작은 조각들로 만든 후
큰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셋은 함께 그 가방을 강가로 가져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버렸다. 그들은 거짓말을 꾸몄다. 류딤딤은 마카오로 갔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 간단하면서도 그럴듯했다.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쿠는 류딤딤의 전화번호로 그녀의 이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진실만 들키지 않는다면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됐다. 결국 주쿠는 깨달았다. 그가 순간의 충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그는 한 여인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도 무너뜨렸고 동생과 어머니까지 그 죄악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단 하나의 약함, 단 하나의 실수,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도망칠 수는 없었다.